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모든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관련 발언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11시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현지에서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 즉시 귀국하겠다, 또 검찰 소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바른 결정이었고 당대표를 거친 정치 지도자다운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도 이미 한 상태이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다른 어떤 상임 고문작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자리 외에는 정당 활동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 그 자체도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어제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국민적인 요구였던 자진 탈당 그리고 조기 귀국 이걸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 송영길 대표 원래는 파리에서 22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민주당도 그렇지만은 외부에서도 상당히 어떤 폭탄 선언 같은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한 5일 정도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5일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공식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좀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도 송영길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다는 걸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를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냐, 미리 손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폭탄 선언의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제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안도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나 저러나 간에 송영길 대표는 정치 생명에 상당히 위기를 맞게 됐다. 실질적으로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만 보더라도 박기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현직 국회의장도 당장 현직에서 사퇴할 정도로 이 돈봉투 사건, 이 정당법 위반이라는 이 사건이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도 이러나 저러나 간에 탈당을 하건 조기 귀국을 하건 간에 정치 생명은 상당히 위기를 맞게 됐고 본인이 지난 대선 때도 86 용태론을 제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차기 총선도 불출마한다고 했는데 여하튼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송 전 대표가 즉시 귀국을 하면 오늘 저녁 9시 비행기를 타고 내일 오후 3시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돈봉투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일단 자신의 캠프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힌 건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과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구별해야죠. 그러나 제일 국민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정치적인 책임마저 지지 않겠다라고 발뺌을 할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매우 사납게 변하는 게 인지상정인데요. 그러한 점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불거진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적인 공모를 했거나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거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확인이 돼야만 이제 법적 처벌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그 정책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당에서 활동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원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녹취록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체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거치고 나서 법적 책임 문제가 당연히
벌어질 것이고요, 있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진실과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또 여당에서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가 된 것도 있고요. 송 전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녹취록이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듯이 유동규의 진술 번복하고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 네. 부분은 녹취록이라는 게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7년여에 걸쳐 가지고 했던 녹취록이 3만여 개가 있고 그 부분이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서 들어가서 지금 그게 5,000개, 2,000개씩으로 압축이 돼서 지금 이제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이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 그 안에 이 돈봉투 사건 전당대회 본인은 송영길 대표 본인은 나는 몰랐다. 네.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녹취록 내에 송영길 대표 육성으로 전당대회 캠프를 꾸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돈봉투 전달 관련된 사실들이 그 캠프 사람들하고 공유됐던 내용들이 낱낱이 다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압축이 됐던 2,000여 개의 녹음 파일에 지금 돈봉투 사건의 일부만 지금 공개가 된 부분에 그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그 정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송영길 대표의 범죄 혐의 부분이 특정이 되지만 본인이 만약에 또 모르쇠로 일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남아있는 녹취록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부인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녹취록의 양이 또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안도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박지원 상임 고문도 이전에 당생 자살을 해야 한다. 일단 당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네. 이제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좀 환영의 뜻을 밝힌 것 같아요. 네. 자생, 당생, 당도 살았고 자신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해결의 첫 단추를 잘 꿰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기귀국과 자진탈당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걸 분명하게 국민적 요구와 당의 요구를 분명히 본인이 수용했고 본인이 정치적인 부담에 대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첫 단추가 잘 꿰진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시작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법적인 책임은 법적인 책임대로 하되 정치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어제 그 송영길 대표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의제들을 계속 던지고 아젠다를 선점하고 그럼으로써 혁신의 길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양 당이 모두가 다 과거에 벌어졌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극우 세력과의 과거에 맺었던 전당대회에 맺었던 그러한 밀월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공천원금, 정치권에서 제일 큰 부패라고 할 수 있는 공천원금에 관련돼서는 세 번째 사건이 국민의 내부에서 좀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 당이 과거의 잘못된 정치, 꼭 청산해야 될 정치,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단절하고 한절하고 결별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경쟁들이 앞으로 양당에 대한 지지율을 결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반응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민주당 내 움직임 가운데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이제 진실 고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 169명이 모두 자신의 이 결백한지 죄가 있는지 고백을 해라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신정훈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나고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제2의 유동규가 돼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녹음 파일들이 계속 JTBC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가에서는 여의도에서는 지금 찌라시가 돌았어요 벌써. 돈봉투 실질적으로 이제
당시 2021년 당시에 송영길 대표 캠프에서 봉투 20개를 마련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현역 의원들한테 돌렸다고 하니까 20명, 거의 현역 의원 20명에 대한 명단들이 지금 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을 기회로 해서 나름대로 이 당내 비명계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실질적으로 지난 대선 때 송영길 대표는 86 용태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86 용태론 그 이후에 86 세력들 아무도 미동도 않고 지금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86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구주주들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비토 세력들로 지금 당에서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송영길 대표의 탈당과 그다음에 이번 그걸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해서 86 세력들, 이 비명계 이재명 대표한테 좀 비토하고 있는 세력들을 좀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비명계들을 공천해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정훈 의원의 이런 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연루가 돼 있다라는 그 말씀하신 그야말로 찌라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만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탈당한다고 해서 돈봉투 게이트의 진실이 가려지는 건 아니다. 무늬만 탈당이다라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이 총선을 1년가량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의 좀 전망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송영길 캠프의 돈봉투 사건이라는 게 실제로 아주 의외로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또 그 구속으로 인해서 불거진 압수수색으로 나온 이 녹취 파일이 계기가 돼서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이제 드러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는 완전히 특수관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이심 송심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불려지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당 대표가 될 때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원했던 근거들이 좀 나오는 데다가 그다음에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당 대선 후보로 만드는데 무효표 논란을 아주 일축을 하고 당 대선 후보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다든지 송영길 대표가 당시 그다음에 또 자기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잘 물려주는 거 좀채 없는 일입니다. 정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다든지 하는 걸 보면 이 특수관계인 두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동시에 이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과 송영길의 사법 리스크가 돼서 내년 총선에 아주 민주당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재명 체제 민주당이 과연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재명 체제가 도중에 하차를 하고 비대위로 갈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여당이 그렇게 비판하시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들께 사과 한 번을 제대로 하신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그 봉송학당식의 그 막말 파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징계 수위도 결정하지 못하고 윤리위를 계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과거와 단절을 못하는 정당이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격하는 것은 본인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것을 본인 스스로 좀 실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비슷한 문제들이 양당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들이 먼저 해결하는 노력들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옳은 길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 논란의 한 가운데서 이제 곧 이달 말에 민주당에선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5일 남았죠. 이제 28일에 선거가 치러지고 또 총선도 1년 뒤에 있을 텐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은 뭐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진영 그 계파 간의 이 대결 그리고 경쟁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개혁의 의지를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그 문제들이 많이 의원들의 표심을 가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이 계속적으로 발현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백과정명식의 의견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의 현실 가능성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들에 따라서 그 취사 선택해서 국민들께 혁신안들을 정치 혁신안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외교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를 두고 또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자,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발언에 중국의 주중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네. 자, 먼저 여당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그 대만 해협 관련해서는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아주 원론적이라고 보셔야 되고 네. 윤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해왔고 대선 후에 공식적으로도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한 3차례 정도 대만 해협 내지는 양안 관계에는 힘으로 현상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중국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로이터 발언 이후에는 뭐 불장난이었던 뭐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또 이제 발끈해서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덩달아 중국의 그 편을 드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덩달아 이제 중국을 두둔하고 나서는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제 더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양안 관계라든지 대만 해협에 대한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먼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거론했던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5월인가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대만 해협 관련해서 대만 해협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그때 썼었고 윤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내고 안보 중시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좀 일관성 있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들이 아니고 일관성 있게 그런 부분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중시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중국이나 뭐 그렇게 하는데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중국을 두둔하고 이렇게 해서는 진짜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일관적으로 원론적인 발언을 한 건데 중국의 시기를 그렇죠. 거스르지 않기 위해 눈치를 봐야 하느냐라고 보시는 것 같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주의한 발언에 대해서 자해 외교다라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팩트부터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워싱턴 방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있었던 이 대만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그때 그런 문제들이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를 부각시키거나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한미 양국 간에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이지 지금과 같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이 저렇게 얘기를 심하게 할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외교적인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외교가 윤석열 정부의 바라는 외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극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혜를 계속 발휘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우리나라 정부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하시라는 얘기인데 그걸 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해왔던 전략적인 모호성을 계속 완전히 깨버리고 대만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는 전쟁의
참여하겠다,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사하는 발언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국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십니까? 지금 러시아에만 보시면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이 95%가 깎여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익이 계속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경제 현황과 관련된 중요한 진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많은 얘기들이 없어서 많이 좀 답답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번 순방 과정 속에서 분명한 결론과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좀 국익을 위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올라섰습니다. 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평가 이유로 외교가 1위로 꼽혔는데요. 또 방금 말했던 대만 관련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최근 러시아와의 그 외교 발언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할 걸로 보시는지 먼저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국익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워낙 우리 안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북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름 저자세 이런 굴욕 이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안미 경중이라고 해서 안보는 미국의 의지를 하고 경제는 중국에 그럼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안보는 그럼 무임승차 경제 부분을 중시하는 것 때문에 미국은 그냥 무임승차하자, 미국에 대해서는 무임승차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아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도 대통령의 로이터 발언은 아주 원론적이단 말입니다. 원칙적이죠.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가 있을 때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군사적 지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다 영국이다 지금 자유진영에 28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한단 말이죠. 러시아의 푸틴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해도 지금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푸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푸틴을 비판을 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이번에 나름대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24일 미국을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 우크라이나 지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양안 문제, 대만 해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되긴 될 겁니다만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저희 한반도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들이 북핵의 문제니까 지난 정권에서 그 무시해놓고 방치해놓았던 이 북핵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식 핵 공유를 이번에 확실하게 해갖고 내려온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확실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을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도 그렇고 부정적인 반응도 그렇고 전부 외교 분야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 그 외교적인 성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국정 동력을 좀 확보를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윤 부의장님께서는 이 외교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건 뭐 평가와 다르고 견해가 다른데 이거 하나는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지지율이 추락을 했습니다. 실패했으면 그 실패의 루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죠. 지난번에 요미우리 신문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강제동원과 관련된 구상권 청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재산 깎아먹는 발언들을 회담하기 전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강제동원 해법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굴욕 외교다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그렇게 안 하시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우려가 현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폭락을 했거든요. 이번도 비슷한 루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적인 지렛대로 활용하시는 게 아니고 주변 국가들을 자극해가지고 시작부터 우리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녀오셔가지고 진짜로 그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국민들은 얼마나 또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외교가 뭐 대통령의 긍정평가도 1위고 부정평가도 1위입니다만 그 갭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납니다. 부정평가의 30%대의 이유가 외교이고요. 긍정평가를 하는 외교를 뽑는 분은 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가 자꾸 그 국내의 문제들로 다시 또 치환되고 공군 1호기만 뜨면 지지율이 추락해서 나라 걱정을 국민들이 하고 이런 상황이 이번에는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외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 국내 이야기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와 국민의힘의 관계에 대한 그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뭐 그 두 분이 내밀하게 지금 뭐 전당대회도 끝났고 그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 본인 스스로도 전당대회 때는 정광훈 목사가 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스팔트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또 종교적으로도 그 교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사실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의 이런 좀 논란이 계속되고 분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는 김 대표가 본격적으로 입 좀 다무시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또 전 목사 같은 분들은 아무래도 세력을 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그 본인의 영향력을 조금 확대를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그렇게 해온 부분들이 또 이제 당에서는 맞듣지 않아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전 목사 같은 분들은 이제 전 목사 추천했던 당원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김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 리더십에서도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니까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대처를 하시더라도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께 의심받으실 거다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와 관련돼서는 김기현 대표가 2019년에 아주 긍정적이고 거의 찬양하는 듯한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셨던 것이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또 과거에 단절해야 된 세력과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고 있는 세력과 다시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그들과 결탁을 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 실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 룰에 따르면 계속적인 유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정말 끊어낼 것인지 그건 국민의힘에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김기현 대표의 이 그동안의 리더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대표 리스크가 점점 커질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본인의 정치적인 미천이 없는 가운데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뭔가를 분명하게 결정할 때 결정하지 못하고 눈치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게 계속 현실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국민의 내부에서 자정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의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관련 내용 먼저 윤 부의장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국민 눈높이에 보면 제일 중요한 쟁점이 이제 징계 수위일 겁니다. 네. 징계를 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네. 너무나 그 발언의 그 실언의 정도가 국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까지 할 것인가, 수위가 다들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이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1년 정지 이게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그 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당대표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수사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했던 상황인데 이러한 국민적인 지탄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이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 당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준석만큼 징계를 하지 못할 경우는 그건 솜방망이 징계다. 이런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당원권 1년 정지가 될 거다라고 전망하셨고 또 이 여당 입장에서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심을 많이 할 텐데요. 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징계 수위는 어차피 뭐 윤리위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면 징계는 뭐 불가피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징계를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네.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 너무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 없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그것도 모양새도 훨씬 낫고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어차피 본인 스스로가 이제 조사를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태영호 의원이 발언했던 부분들은 우리 이제 보수 쪽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걸로 보면 충분히 또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제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새 화두를 던진 거다.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우리 남한의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백범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술 전략에 이용을 당했다라는 이런 부분. 그건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기 안위를 위해 가지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을 짜갖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희들 네. 일정 정도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 아무래도 우리는 분단에 살고 친일 부분을 또 덜 청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초대 대통령이 그런 욕을 먹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태영호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북에서 온 그런 관점 가지고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보고 그 역사적인 관점들을 새롭게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 쟁점 삼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